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김한이 아니라 김완이. 예, 김완 맞습니다. 네. 예, 김한은 아니, 전호환 무슨 다른 기가 드신 것 같아요. 저 김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와, 제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내 귀가 히읗자로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저 문자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지금 저 TV조선이 예. 다 명확하게 이게 보낸 건지 아니면 오탈자를 다 이렇게 좀 걸러내고 보낸 건지 걸러내고 보낸 게 맞죠. 왜냐면 이분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자로 유지하기가. 네, 조금 손을 네. 봤다고 합니다. 그쵸? 보도에 의하면. 예. 네. 근데 최대한 원문을 유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보도에서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정을 했지만 최대한 원문을 유지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월 15일부터 며칠까지죠? 23일까지인가요? 25일. 25일까지 보낸 5개의 문자가 TV조선에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는 전제하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문자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고 이후에는 고 최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관한 중요한 논쟁뿐만이 아니고 팩트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는 1월 15일에 뭐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씩.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특검 문제로 불편했다. 대통령과 한동훈이 불편했었다. 특검 문제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안다는 거죠.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디올백 특검을 말하는 건지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말하는 건지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말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론적인 대답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용산에서는 한 번도 그거를 뭐 수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론적 대답이 조건부 수용이 아니냐 특검에 대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1월 15일 이전에 이전이죠. 예외는 없다 그랬죠. 예외는 없다. 12월 그게 이제 12월 말 시점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들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취임하면서 한동훈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한동훈이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랑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이 용산의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황이 저희가 이제 지금 낱낱이 뭐 타임라인을 12월 말부터 1월 15일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으로든 용산 간 그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전개가 됐겠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나서고 있는 윤핵관 찐윤들이 그때는 더 기세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마찰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 보름여가 지나고 15일 날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공개된 문자 물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앞전에도. 네. 근데 지금 공개된 문자의 첫 번째 날짜는 1월 15일이고 여기에 이제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로 시작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처음으로 본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부연을 좀 하자면 12월 말 한 20일경 돼가지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막 나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뭐였냐면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요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디올백 수수 의혹이 사건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11월 17일에 서울의 그쵸. 서울에서 방송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특검은 그 전에 나온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 요게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가 김건희 특검법 문제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본 건데 그때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아주 직전에 한 얘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뭐 법 앞에 예외가 없고 뭐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요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얘기를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 얘기는 특검 법안에 이른바 독소 조항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특검이 무슨 뭐 이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똑같은 소리 한 거잖아요. 예.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수사를 하는 형태로 요거를 수정하면은 한동훈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때 아니 무슨 얘기야?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저렇게 과대 해석을 하나? 이 언론이 이게 훈수를 주는 건가?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문자는 이게 1월 15일 날 보냈는데 특검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당신하고 한동훈하고 불편했던 걸로 압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얘기가.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 특검 수용 방안을 가지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쪽에서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 게 12월 한 23일, 24일 정도 되면은 그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갑자기 날아가요. 갑자기 날아가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비서실장이 거의 되는 시점에 KBS 의료진단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떤 형태의 특검이든 간에 수용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쉬지도 않고 그 노는 날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당정이 모여가지고 윤재호 원내대표 당시에는 윤재호 원내대표만 있죠. 비대위원장 아직 안 할 때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까지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조건부 특검 수용이든 이런 거 우리는 없다. 요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해놔요. 우리는 절대 당의 입장은 어떤 특검이든 수용 안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1월 초에 1월 한 뭐 5일경 될 건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은 아니지. 비대위원장은 12월 17일인가 왔죠. 1월 달은 예. 1월 달은 그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던 시기인데 예. 요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 현재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찌할 거냐 얘기 나올 때 당시에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주장 도이치모터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설명도 하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갈등 사안이 새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를 보내면서 결국 이 갈등은 그 특검 수용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좀 만나갖고 풀어보는 건 어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문자의 백미는 그겁니다. 한 번만 부위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렇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부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12월 한 25일 정도부터 용산이 생각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랑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첨언하자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 날짜는 12월 26일입니다. 6일이죠. 성탄절 다음 날. 일인가? 예. 그 25일 날 용산이 1호 진단에 나와서 특검 수용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을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차피 특검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건 용산이 이미 노를 해버린 상황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올백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윤한 갈등의 시작이 이 디올백 사과 문제로 빚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진보 언론이라든지 상식적인 평론하는 사람들은 왜 디올백만 사과를 하냐, 도이치모터스가 더 큰 사건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지셔닝이 그런 거였고 그 앞선에
12월 말부터 한 1월 초순경에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다 이미. 요게 좀 요 첫 번째 문자에서 드러나죠. 그래 맞아요.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확실한 게 디올백 같은 경우가 디올백이 도이치모터스를 다시 밀어낸 거라고 보이는 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거는 디올백은 이제 새로 떠올랐던 것이고 그거는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지상파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았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다루는 거에 약간 꺼려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12월이나 1월에는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제대로 그냥 말을 안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특검으로 기분이 언짢으셔서 기분이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언짢으셨을까? 한동훈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독소 조항을 수정한 형태로 총선 이후에 수사하는 걸로 특검을 이렇게 마사지해 갖고 받읍시다라는 주장을 했다면 네. 이게 설명이 되죠. 아니 용산은 어떤 형태의 특검도 안 받는 자가 입장 아닙니까? 예. 근데 요렇게 저렇게 마사지를 하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3자 추천으로 바꿔가지고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비슷한 모드로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왜 그러지? 이 자식이 이렇게 가는 그 모먼트가 여기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사실은. 근데 뭐 그럴 정도의 자율성도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장관을 보낼 거라 그러는 거 그 자체도 저기 황당한 거지. 그래 정치를 하라고 보내놨으면 예. 그 정도 자율성이 있고 총사령관인데 여당에 예. 말 한마디에도 이럴 정도 같으면은 네가 뭔데 거기 가가지고 이따위로 얘기하고 말이야 저기 기어오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었다는 얘긴데 아유 그러면은 이거 비대위원장 애시당초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알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아니 근데 이 그렇죠. 관계를 보면 네.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저는 그 서울의 봄에 이순자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하나회가 등장을 하고 그때 이제 장군이 있고 장군 밑에 또 다른 똥별들이 있고 그 밑에 영관급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순자 씨가 막 챙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먹이고 옆에서 조언도 하는 거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회의 어떤 전두환과 그 밑에 있는 쫄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 그래서 뭔가 아니면 고려시대 때 무신정부 때 정중부랄지 그 밑에서 이제 난을 꾀했던 이유민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그 역학관계이지 않나. 근데 거기에서 정중부의 아내가 그냥 만나서 좀 푸세요. 글쎄. 제가 사과 드릴게요. 이런 지금 푼이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네. 이 문자 5건을 다 보면 늘 뭐가 전제돼 있냐면 대통령은 화를 내요. 대통령은 화를 내고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네. 결단하거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결정하거나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중재하거나 화해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훨씬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훨씬 권한을 갖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명시된 법의 권한은 아니더라도 이들 사이에서 명시된 법의 권한은 아닌데. 그렇죠. 이들 사이에서 뭔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우스개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윤석열이라는 하나의 표상은 사실은 삼위일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있어야 되고 김건희 천공 이렇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님 있어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으니까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김건희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시지만 김건희 사모님 요렇게 이제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수백 통 카톡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도.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윤석열이라는 커다란 표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검찰 내 일은 한동훈 검사가 알아서 하고 검찰 밖의 일은 김건희 여사가 주도권을 갖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보스로서 이렇게 챙기고 술 먹고 죄송합니다 차를 마시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곡차.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그 삼위일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깨지고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 깨지는 것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깨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여잡고 이건 유지해야 되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선 전에 나왔던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맥락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건 동훈이한테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수 기자랑 이야기하는 거. 윤석열 후보, 당신 후보죠. 후보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 위법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청탁도 있을 거고 뭐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른 말을 타는 거죠. 네. 너는 내가 한동훈이한테 뭐 연락하라고 할게 뭐 이런 네.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으로 보면 후보자 시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위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엊그저께 그 표현을 썼나요? 상사의 와이프였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폴리스에 앉아서 이거를 다 조율하는 관계였죠. 그렇죠. 네, 그로 보여요. 그 녹취만 보면. 근데 이 문자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그 녹취 전문을 풀어본 입장에서 깜짝 놀랐는데 톤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한동훈을 대하는. 한동훈을 격을 높였다. 격을 엄청 높였고 사실 그 통화에서는 동훈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이렇게 경어를 쓰고 있고 왜냐하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 V가 이게 전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V가 판단을 못한다. V가 네. 화가 안 낸다. V가 또 너한테 화를 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전제되면서 그걸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 V의 V의 경로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말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런 측면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고 이게 특검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절대 원치 않고 본인은 감옥 가기는 싫고 그리고 법적 판단을 감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사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그게 가장 그래도 지금은 현명한가? 그러면서 이제 1월 19일 날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그 전이죠. 1월 19일 전에 1월 15일과 19일 사이에 김경률 17일이죠. 김경률의 발언.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17일. JTBC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그때 1월 17일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예. 이건 추론인데 예. 15일 날 2통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자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제가 100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답을 안 하니까 또 보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예. 문자를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심리에서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취재원이든 누구한테 예. 정성을 다해서 보냈어요. 예. 근데 답을 안 해. 그러면 불을 끓겠죠. 그렇지. 분명히 답을 해야 되는데 왜 답을 안 하지?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약간의 화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방식이죠. 이게 굉장히 억누르는 문자거든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김건희 씨의 이제까지 행동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과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만 보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간에 전화도 했을 건데 전화도 안 근데 받았다는 거 그 같은데. 보면 예. 여기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예.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보면 윤석열이 전화를 기다린다는 거지. 윤이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윤도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나와? 너 전화 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해. 이런 오기가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어쨌든 자기가 100배 사과드리고 문제를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도 어쨌든 김건희는 이걸 정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춰서 완전히 풀리네. 네, 이렇게 완전히 풀려.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네. 네가 만족하겠니? 그치, 이런 거예요. 이런 그 거. 심리죠. 그 심리죠. 우리도 내가 내가 죽일 놈이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두 남자 사이에 끼어버린 건데 그 대통령은 화를 불같이 내고 있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수습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안달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 본인 죽을까봐. 본인 죽을까봐.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 시작된 네. 문제인데 예. 두 남자들이 자존심 싸움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역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대통령이 야 죽어도 안 받아. 야 도이치 특검법은 못 받아. 김건희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건드리지 마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스탑이 된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김건희 여사가 보기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용산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화를 내갖고 참모들이 다 입을 닫았어. 이건 이제 우리는 못 받는 거야. 대통령 안 받는다는데 뭐 하는데 김건희는
그나마 계속 일을 해왔고 파트너십이 있었고 지금 당을 갖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독자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한 정무적 판단과 자기 실행력과 자기가 이 상황을 내가 그래서 한동훈이랑 나랑 오케이를 하면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침묵하고 있지만 사과한다. 이걸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추천무야? 네,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문자는. 내가 결정하면은 이게 된다라는 판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내가 결정하면은 바로 고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진의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당신과 내가 결정하면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윤석열 대통령 방송 같은 데서 비꼴 때 사랑꾼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는 그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5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메시지로 빨리 넘어가 보자고. 그러니까요. 더 재밌어져. 더 이거. 재밌어지는 게 1월 여기까지 19일에 서론이고. 말이 앙따나이트가 1월 17일에 나온 다음에 김경률이 나온 다음에 1월 19일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대위를 강조하고 본인은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재밌게 본 게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유, 드높은 에고를 자랑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예, 본인은 공부할 만큼 했다. 크게 거짓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지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난 서울대 석사가 맞는데 그 기자회견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나 최고의 과정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손해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과를 해갖고 사실은 그때도 손해였는데 그럼에도 네가 하라면 할게. 동훈아. 요거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자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던 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던 게 이 문자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래 쭉 들어보면 이거는 보완을 좀 할게요. 그 한동훈 측의 주장은 뭐냐면 요 문자만 보면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놓고 보면은 이 문자만 보면은 김건희가 사과할 자세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도 있는데 정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측 주장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과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손해야. 이 얘기를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뭐 이용 의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막 하고 다닐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주로 얘기했냐 이거를 소위 말하는 그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또 우파 유튜브 뭐 무슨 TV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막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런 데서 나온 얘기를 요약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래가지고 요 유튜브 주장에 의하면 요런 논리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요약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동네에 뿌리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올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 의심하는 거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의심한 거죠. 자기를 간 본다고 의심한 거죠. 주변에는 다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죄 뿌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네가 결정하면 사과할게라고 얘기하는 건 뭐지? 이게 이제 의심됐다는 게 한동훈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측의 주장에서 일면 설득력이 있는 건 뭐냐면 17일에 김경률 회계사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용산의 반응은 그야말로 격앙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격앙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 다음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 이런 데서도 김경률을 빼라 비대위죠 당시에. 그렇죠. 김경률을 비대위에 앉히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그 전달 이미 다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용산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만 이 문자의 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겠죠. 그러네. 네.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본인과 김경률을 사퇴하라는 압박이 엄청 들어오고 18일인가 19일 아침에 김경률 회계사가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에 대한 사퇴 압박이 엄청나다. 용산이랑 뭐 이런 의원들이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과 김경률만 사실상 거의 깐부관계였고 아무도 안 도와주던 상황이었고 김경률을 내보내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이런 톤으로 문자를 보내면 그리고 결론은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그럼 나이든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삐지고 완고하게 전화를 서로 간에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일반 범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도 똑같군요. 아니 더해. 더한 것 같아요. 아니
유연하고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다 열려 있고 그냥 전화로 해서 그거야 풀고 우리 같은 사람 얘기지. 우리가 저 뭐냐 좀 도량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크게 품어줄 네. 좀 품이 있는 사람들 왜 얘기지. 이렇게 쪼짜네? 맨날 네. 김종대 의원님 골탕 먹이고 놀리고 그래도 막 네. 저한테 아까 다 막, 품어주시지. 예, 용돈도 주려고 그러시고 막 그러신다고요, 막. 그러니까 정치는 다 도량이 있는 거요. 그게 예, 속 좁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23일에 요게 재밌어. 뭐죠? 저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게 첫 문장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저는 이 문장이 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적 문장이 되고 와,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게? 김건희 여사는 이것에 따른 이 글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것은 느낌입니다, 주관적. 네. 김건희 여사는 아까 뭐 정무적 판단을 하고 권한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실행 부대가 있다. 이러한 판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부대를 갖고 있는 거다, 독자적인 지금.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또 권력자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일단 뒤에 보면 만약에 댓글팀이 없다면 저는 그런 댓글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나는 댓글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를 공격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 안 할게. 예,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댓글팀은 이 문장 저는 이 문장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댓글팀은 있는 거예요. 댓글팀이 있어. 댓글팀은 있는데 자, 이게 댓글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야?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여사의 댓글팀이 있다?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 얘네들 돈은 누가 주나? 엄청난 문제. 월급은 얼마나 받고? 아니 의용군이라서 의용군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물론 자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의원 댓글팀 기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기대 보상이. 기대 보상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용군도 군량과 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량과 좀 마필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니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중에 알아서 영광과 보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미래 보상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군에 정통하셔가지고. 이게 그런데 네. 여기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해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문장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는 윤 대통령 부의가 막 화를 낸 거에 대해 전전긍긍하다가 요즘은 저 23일쯤 되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제 뭐 다른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게 김경률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 지금 보신 문자 잘 보면은 이 문자의 성격은 한동훈에 대한 회유예요. 회유. 그러네. 그러니까 봐라 댓글팀이 뭐 하여튼간에 댓글팀으로 공격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잖니. 조금 우리가 안 맞는다고 뭐 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경률 씨가 뭐 그렇게 얘기한 거 네. 처음엔 나도 기분이 나빴지만 뭐 네 얘기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큰일 망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사과가 필요하니 사과가 필요하면 내가 할게. 할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네. 내가 사과가 필요하면 분명히 한다니까. 근데 여기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몰랐던 건데 이렇게 보도를 해놨어요. 이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댓글팀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구나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동훈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열을 받은 상태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문자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를 완전히 깨버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이후에 1월 25일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
1월 25일 i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폴더 인사가 1월 23일인가 그게 그렇죠? 23일입니다. 23일에 네. 그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가 있었고 아마 그때 기차를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이 타고 왔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5일에 대통령께서 지난 2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달래야 하고 한동훈도 달래야 하는 가녀린 여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해. 나 재밌어요. 여기 보면 문자가 예.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이 25일이라는 시점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23일날 폴더 인사하고 나서 이제 이틀 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폴더 인사하면서 거기서 이 좋게 끝났으면은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갈등 해소가 됐을 테니까 큰 소리로 또 역정냈다고 그러는 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좋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정하기로는 네. 저의 추정은 그 기차 안은 네. 엄청난 기차, 지옥 같은 기차였을 것이다. 네. 고성이 지르고 교성을 네. 지르고 네. 야 동훈아, 아 네가 임마 뭐 이렇게 가면 이럴 수 있어? 네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아주 간이 비대해졌구나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런 것에 대한 수습을 하면서 식사라도 하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식사라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식사가 1월 29일 날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2시간 37분 동안 오찬회동을 하고 창문 밖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가 뭐다 뭐 이렇게. 예, 뭔가 화합을 하는 자리가 실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이 메이킹을 해낸 거죠, 이걸. 식사 자리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권, 판단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 포함해서 1월 17일 이후에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정말 극악하게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걸 어떻게 이기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임기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 거의 뭐 낙마할 거다의 수준까지 막 가거든요. 네. 댓글들도 굉장히 사납게 달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요 말하자면 아까 조선일보 보도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밝은 세상이 오면 자기가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핵심적 권력이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댓글팀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뭘 좀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이 댓글팀이 여사의 댓글팀인지 국힘에서 운영하는 뭐 인터넷 팀인지 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국정원 민간 여론 댓글 달았던 조직 같은 조직인지 어떤 조직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여권 권력의 핵심부들이 알고 있는 공통의 인식으로 갖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김건희 여사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팀에 만약에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거나 거기 선임행정관이나 혹시 비서관급이 선임행정관급이겠죠. 있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저도 지금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제가 KBS 최강시사 있을 때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저를 인신공격했던 댓글이 아주 기승을 부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게 10월 27일인가 그런데 6월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근데 6월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기 그 즈음에 그거 유튜버들이 쫙 그 KBS를 조화를 수백 개를 둘러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갖가지 어떤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최강시사 댓글에 굉장히 많이 창고를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창고를 해요. 근데 그 조직과 그리고 갑자기 그 방송 심의에 무슨 제보 같은 게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유일임에 무슨 뭐 가족들도 있었다 그러지만 그렇게 제보를 했던 그 주체 조직이 국민의힘 쪽하고 공정 무슨 연대인가 하는 그 공정방송연대. 사실상의 어용단체죠. 어용단체고 KBS나 MBC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노인분들이 나가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또 한 자리씩 뭘 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김장겸 뭐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방심위원 되고 방심위원도 되고 막 그래요. 방송 뭐 이게 뭐지? 이 뭐 다 짰나라고 하는 어떤 시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7, 8년 전에 다 봤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적폐 때 국정원 민간 댓글 조작 그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보들이 막 왔었어요. 한 1년 더 됐죠. 그러니까 뭐 다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저도 이제 말하자면 취재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시 뭐 창립 1년 전에? 네, 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1년 전, 한 1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그때 그 조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이제 화이트리스트 단체라고 불렀던 조직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표를 다시 뽑는다든지 정관을 뭐 다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그거를 한다. 내가 거기를 가봤다. 어떤 사람이 그 저의 이제 취재원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저랑 그 사람 그게 언제 때 이야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6개월 안짝입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런 단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구나. 근데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과 조직이 필요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돈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할 거고. 그렇겠지. 예, 그러면 그 활동이라는 건 결국 뭐냐? 그 단체들이 했던 거 뭡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 뭡니까? 무슨 관제 집회에 참여하고 댓글 달고 그렇지. 기사에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활동들로 해서 국정원이 기업이랑 매칭을 해줘서 돈을 줬던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댓글팀이라는 게 그래서 여사가 예.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댓글팀 활용을 언급하는 건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어떤 단서. 아니 이거는 이거 자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특검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왜냐하면 돈과 조직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조직 이후 인사에도 이 댓글 조직이 활용되거나 또는 스스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29일 날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윤석열 한동훈을 아무도 못 묻혔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그때 1차 윤한 갈등 하고 나서 또 뭔가 대면하고 뭔가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 식사를 메이드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권의 인사들 가운데 여권 전국의 인사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식사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찐윤도 이런 그렇죠. 윤핵관들이나 이들도 왜 갑자기 만나는 거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댓글팀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있으면서 공격을 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과 만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은 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5건의 문자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것만 있었을까? 당정 개입의 정무 개입과 당에 관련된 사안에 이게 당에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아니 그런데 네.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당무하고 이 건은 조금 다르긴 차이가 하죠. 있는 게 예. 이 건은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거든요. 예, 본인이지. 예, 본인이고 본인이 이제 그 윤한 갈등의 어떤 발화점이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요건 경우가 조금 다르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발화점이고 본인이 사과를 윤리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지율을 논하면서 그 사과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 사람 굉장히 좀 정치에 깊게 관여해 있고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사가 아주 더럽게 배웠구나. 예? 가치와 정책을 논하는 게 정치인데 지지율 내가 본인의 진짜 비윤리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지율이 그때도 내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버젓이 본인의 남편의 직장 부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툭툭 그리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오만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네. 다른 일이라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뭐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건 아니죠. 나. 이번 건은 워낙 급하고 본인이 쪽팔리고
그다음에 저기 자칫하면은 윤한 갈등으로 쪼개질 판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일부러 평소에도 안 쓰는 네. 애절하고 그렇긴 해요. 그 뭔가 이렇게 눈물 어린 말투가 동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꾸 지금 거기다가만 초점을 맺히는 거지. 예.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답장을 안 했다는 그 멘탈은 또 뭐야? 그 저는 의심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보내니까 답을 더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있다 이왕 이것은. 평소의 이렇게 톤이 저기 아니다. 문자가 유출이 다음적이다. 됐으면 예. 그 텔레그램은 상대방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 꺽쇠가 하나면은 안 읽은 거고 두 개면 읽은 거잖아. 그렇죠. 문자도 표시가 됩니다. 아, 문자도 다 표시돼요. 근데 텔레그램은 원래 돼. 예. 텔레그램도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네. 네. 이 꺽쇠가 몇 개인지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읽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자는 이 앞에 네. 1이 들어가 있고 뭐 아이폰도 똑같은데 네. 이게 사라지죠. 그렇지. 읽으면.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나름대로 답장을 기다렸다면 왜 한 위원장이 답장을 안 하나 또 이걸 문자를 보내고 알아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까먹었나? 28자리 가지고. 근데 페이스 아니, 아이디를 맨날 전화 받는 거 봤어 내가. 전화 엄청 받더라고.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두 가지 추이로 놓고 보면 그냥 일반인의 심리로 놓고 보면 네. 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로 보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자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사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난 의사를 전달했고 뭐 공식적인 건 대통령실 정무라인이랑 조율을 해서 당이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1월 10 며칠 날 처음 문자를 보낸 날 전화를 했으면 대응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50 넘으신 분들 중에 야 이거를 문자를 띡 보냈어? 이런 반응들 하는 되게 이것도 예의가 아니 근데 없고. 김한 기자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탐사보도 기자도 맞아요. 검사 출신의 경계감은 있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고 나기 시작하면 문자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죠. 그러면 거기 기록이 남고 거기에 발을 담궈버리는 거잖아요. 네. 전화 통화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담그는 순간에 이게 직권남용이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저는 있기 그래서 때문에 용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트랙에서 압박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사가 그냥 문자만 틱 보내고 자기는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게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그러네. 생각 판단할 수 있었을 검사 출신의 경계감이 분명히 작동했겠네. 이거는. 그 얘기를 보완하자면 네. 검사 출신의 경계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령 이 검사 출신의 경계감에서 예를 들면 절차에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한동훈 측 주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은 건 양심의 문제라면 아까 막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본인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요거는 선거 전략의 문제거든요. 근데 선거 전략에서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시점, 둘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신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위는 그러면 당과 최소한 대통령실 간의 소통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이렉트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이 절차가 이상해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요런 경계심, 요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좀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한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근데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고 디올백 수수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아니 그리고 경력 위조한 건 본인이 시인했는데 경력 위조한 건 범죄 아닙니까?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검사인데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보내요. 예. 검사가 거기 답을 할까요? 답 못하죠. 그렇지. 답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검사로서의 경계감이 작동을 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이른바 보수 패널들이라든지 이게 조중동이 우려하고 있는 건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겠지.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과정이 다가 있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발췌된 문자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전에 보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이며 후에도 보냈을 수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 그러면 한동훈이 가지고 아니 있는 그런데 그거는 포렌식을 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누가 뿌렸냐는 거야. 누가? 누가? 왜? 누가 뿌렸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웃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1차 그러니까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뿌린 사람으로 의심받는 게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요충이가 있고, 근데 이철규 의원이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원희룡 후보 측과 친윤 측에서 뿌린 것 같고, 요걸 이제 이게 쟁점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보도를 잘 보면 웃긴 얘기가 이게 그동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둘만 아는 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이 친윤 그룹 내지는 요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더라라는 얘기가 이미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요 문자를 보여줘 내가 봤다. 근데 보여준 사람이 뭐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어제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실제로 나한테 보여줬던 문자를 보면은 이걸 애초에 처음 주변에 처음 이렇게 이걸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어제 중앙일보 보도였고, 동아일보 보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죠. 윤석열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문자에.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도 한동훈,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이 사안을 한동훈한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 녀석이 다 무시하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막 하고 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 쟁점화가 된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막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괘씸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대통령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야, 그래도 비대위를 맡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편이고 차기 권력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인데 이 흐름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의 흐름은 용산에서 야,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 절대 안 돼. 한동훈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의 얘기입니다. 이너서클의 얘기들한테 한동훈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으로 그렇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그렇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이 내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1월 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권력 이너서클 내에서 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거 다 취임하자마자 문자를 씹어버렸어. 야, 얘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싸가지가 아니 없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5통이나 받고 네. 저기 뭐냐 씹어버릴 나는 그 저 배짱이 없다고. 답을 잘하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제가 다 꼬박꼬박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테니 너무 심한 맛이라든가 짤막하게 하나라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지금.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별로 친구가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원래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고양이 스타일인가 보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가 보죠. 뭐. 저는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1월 달에 그게 네. 누가 됐던 네. 친윤 권력 이너서클의 핵심이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했고, 누가 그거를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지금 의원도 있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걸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될 내용이 야, 한동훈이 지금 배척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물밑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라는 바이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고 광고한 다음에 바로 최희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 예, 아니요. 시간이 좀 있어요? 10분 있어요. 네. 이철규가 누구한테 받았건 간에 김건희나 윤석열 쪽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 문자의 원천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온 거죠. 이게 결국은.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이철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철규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런데 그걸 1월에 받았어. 1월에 받은 사람이 1월에는 친윤 그룹한테 어느 정도 전파가 됐었어. 근데 이들 중에 누군가가 김건희나 이철규계나 또는 친윤의 누군가가 7월에 다시 이거를 전당대회 때문에 싸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뿌렸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싸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당시에는 1월 달에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오더를 무시해. 요거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사과했으면 총선에서 오늘 아침에 조정훈 의원이 나와서 그런 주장하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으면 20석은 우리가 더 얻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걸 한동훈이 무시해서 우리가 총선에 물론 조금 질 뻔도 했지만 더 크게 확실하게 진 거야. 총선 패배 책임론. 총선 패배를 했는데 또 대표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플러스 윤석열 무시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 공개에 보이는 이 뻔한 수들을 종합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캠프에서 작업을 했다라고밖에 이해하기 그럴 수밖에 없네.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권의 실상을 이 문자 5개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낱낱하게 다 이렇게 지금 한 40분, 50분 동안 떠들 네.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주 구경거리를 줬다. 예, 아주 자기들의 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걸 전당대회 한다고 뿌립니다. 알았어요. 광고하고 너무 빨리. 열받아 예. 한심해가지고 제가 아주 신이 나셨네. 신이 네. 나셨어. 너무 한심해갖고 정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예. 세상에. 자,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합하면 77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김종대 전 의원께서 예측한 대로 그대로 닥짓을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네. 입법청문회 끝난 뒤에서 긴급 조치를 야당이 해야 될 게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미리 차단하고 규탄해야 된다. 예. 저거 지금 발표하면 위험해진다. 근데 어제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저도 그 문자를 봤는데 2시에 경북경찰청이 발표를 하고 예. 3시 38분에 예. 그 언론사가 이제 수신한 시간 기준으로 예. 임성근의 메시지가 전 언론사에 뿌려졌어요. 봤어요. 저도 받았어요. 예. 7월 20일까지 사과 안 하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근데 뭘 사과하라는 이제,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의 그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한 언론, 책, 유튜버 다 걸겠다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경북경찰청이 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라도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인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임성근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그 이후에도 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아니 그러니까 언론자가 명예훼손에 관해서 일도 모르는 장군이 아니 이런 장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근데 됩니까? 저는 자꾸 7, 8년 전 얘기해서 네. 좀 죄송한데 아니 북한 공산당 같은 장군이 있으면 어떡해요?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했던 똑같은 짓을 누가 예전에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우병우가 했었죠. 우병우도 했고 본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아니 그런데 보도한 언론은 그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건데 아무래도 경북경찰청 발표가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 방어 분위기를 그렇죠. 공격으로 이렇게 역공으로 하기 위한 태세 전환의 신호로 맞아요. 보였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 내가 여러 차례 경보 발령을 했다고. 이게 지금 이 판이 이상하게 간다. 그런데 이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7월 일주기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공개적인 압박을 넣은 것도 큰 문제였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수사에 대해서 감나와라 배나와라 합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끝내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가 저 특검이 국회 제2결 상정될 그때를 시한을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게 판 뒤집기가 시도가 된다 이제. 판 뒤집기는 시도가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벌써부터. 근데 국민들이 뻔한 거예요, 뻔히 알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에 있는 검찰단,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의 경북경찰청의 교집합은 임성근 변론하기, 임성근 구하기잖아요. 임성근이 평소에 했던 주장하고 수사 발표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논리 구조가 용어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초동수사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초동수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뭐 거슬러 올라간 거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네. 여기서 검찰에 송치된 대대장들이 진술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대장들과 상반된 대대장 결과가 나왔다? 대대장들이 임의로 지침을 해석해 오해했다가 이 수사 발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게 대대장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대장들이 경북경찰청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진술 내용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을 했는데
딱 보니까 180도 다른 발표가 나온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걸 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대장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의 발표 내용은 분명히 이 원래 이제 뭐 이 권한은 54단이 가져간 상태에서 수중수색이나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지시사항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시사항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11대대장입니까? 그 선임에 해당하는 대대장이 거가 오해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한 지시사항인 줄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면서 사태가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된 얘기다. 이게 수사 결과인데 이 주장이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했던 주장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대대장들이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한 진술은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니라 지시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 이 진술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아이,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임성근의 말을 들어준 게 지금 수사 결과다. 예, 카톡방에 사단장 지시사항 1, 2, 3, 4, 5 요렇게 해서 정리된데 그 뭐 숲을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저거 뭐 이런 내용이 다 거기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내가 오해냐 이게. 임성근은 이게. 나는 그게 그냥 의견을 내고 지도를 한 것뿐이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야 그게 군대에서 그게 통용이 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지만 경북경찰청은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다. 여단장까지도 이번에 송치가 됐는데 임성근 한 명만 빼곤 더 가혹해진 거거든. 사실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것보다 더 가혹해졌어요. 한 명이 더 들어갔죠. 아니 세 명이 더 들어갔어요. 세 명이? 두 명은 빠져나가고 세 명이 빠졌죠. 밑에 둘 임성근 하나 세 빠지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세 명이 또 들어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에요? 이제 뭐 군수 장비를 제대로 저 현장에 지원해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군수 장비도 있고 보고관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혹해졌어.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그랬는데. 아래는 더 가혹하고 사단장한테는 더 관대해졌죠.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 그 대다수의 대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들 핵심 그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분란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북경찰청은 처음부터 수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지. 옛날에 그 최강 시사 하실 때 KBS 나가서 얘기했지만은 이첩을 받고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대장들 7대 대대장 소환한 게 4월 22일이고 그렇죠. 임성근 소환한 게 5월 13일이에요. 그렇죠. 뭐 1년간 수사를 했다 어쩌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2달 남짓했어. 그 전까지는 해바라기처럼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었지 뭘 수사를 했냐고. 그렇죠. 겨우 2달. 그것도 몇 번 소환도 안 했다고. 그래서 하던 중에 이거 수사 발표를 못한 이유는 임성근을 봐주는 발표에다가 특검 여론 더 높아지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2결 때 한번 그렇게 넘어갔고 22대 국회가 됐는데 하도 얻어 터지니까 이제는 역공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압박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계가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세 달밖에 안 한 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당탕탕 발표를 했는데 그냥 발표하면 또 의심을 받을까 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 지금. 비공개됐죠. 네. 몰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차하면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우당탕탕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7월 요걸 발표를 이제 서두른 이유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걸 잘 보세요. 원래는 이것도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7월에 재의결하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 이제 7월에는 그럭저럭 108석이 관리가 돼. 근데 공교롭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말에 있고 8월쯤 되면 이렇게 뭐 문자다 뭐다 해가지고 자중질환도 심하고 특검법에 대해 딴 얘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오히려 그때가 통제가 곤란하니까. 박지원 의원은 분당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분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7월에 재의결 일정표를 맞추는 게
여기가 이제 유리해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8월로 연기하는 게 나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가지고 한 거는 아니 근데 제 조금 의견은 중간에 언제 해도 약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러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면 그게 이제 국회로 다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마 언제 해도 상관없는 언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 제 의견은 어. 제 의견은 제 의견 발의는 상관없죠. 언제 해도 상관이 없고 음. 다만 정치적으로는 좀 밥이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그것도 있고 이제 예. 7월 19일이 아니, 통신 기록이 그리고, 그렇죠. 보존 연한이 저기 있으니까. 뭐냐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두고 보세요. 내일 모레쯤 되면 빨리 재의결하라고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막 나온다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경북경찰청 수사하자마자 대통령실 입장 내는 거 보세요. 저게 전환되는 어떤 모습이 혹시 그러면 또 역으로 7월 중순이나 하순 또는 8월쯤에 어떤 뭔가 더 확실한 어떤 로비가 거의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내가 입법 청문회 끝나자마자 이제 네. 경북경찰청이 그 다음에 문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시작된 예. 대통령실이 꿈에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지. 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대책 안 세워냈을 것 같아. 있잖아요. 있지. 예. 그 사건은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난 거예요. 그 목요일에 일어났어.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또 하나 더. 왜냐하면 8월 12일인가 박문진 이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MBC 장악은 8월 말,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안영준 사장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떤 이른바 이제 거대 언론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에서 MBC가 관련해서 뭔가 터뜨릴 게 있다면 그쪽에서 터뜨리거나 국회에서 터뜨리는 게 모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언론은 JTBC입니다. JTBC다. 예, 저번에 그 카톡방 공개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렇죠, 준비를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은 이제 그 대통령과 국방부에 의한 외압을 행사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공식 라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공식 라인만 이야기하는 거지. 뭐 대통령 안보실장, 네. 뭐 국방비서관, 국방장관, 법무관리관 다 공직자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비공식 라인. 아니고 네. 사인. 사인.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예. 사건의 성격이 지금의 외압 논란이 아니라 예. 로비 사건으로 바뀌어요. 다음 그리고 주, 다음 주나 거는 다다음 주요? 예. 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 전부 민간인이에요. 예. 오늘 거론된 분도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뜻밖의 문자 많이 보내시는 분인가 혹시?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 바쁘신 분들이요. 이것도 아. 개입하시느라고. 그런데 그거 플러스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사건도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뭘까? 뭐 추가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라든가. 누가 주가 조작을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예? 아니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참 주가 조작하기 좋은 날이군. 예? 오늘 나온 사람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론된 사람인가? 너무 위험해서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니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만하시죠. 네. 예. 정치 본색. 재밌는 얘기 하는데 뭐 다들 아니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됐어요. 저 시간 다 됐어요. 내일 다른 오전 방송에서 더 얘기해달라고 난리인데. 오늘이 몇 요일이죠? 화요일 맞죠? 화요일. 네, 화요일 맞죠? 수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